금일 수락업회 진행을 맡은 키라라고 합니다. 아수라님 한 주간 잘 쉬셨냐고 물어보려다가 지금 눈치채고 오늘은 패스할게요. 예. 패스해도 되겠죠? 패스하면 패스지 뭐 패스해도 되냐고 묻는 것도 어느 인종의 인상법이지? 인종인사법이요. 근데 인사를 안 하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해서 그랬습니다. 뭐 인사를 안 하는 패턴도 늘 똑같으면 난감하고 사실 다른 것보다 시작할 때가 제일 난감하긴 해요. 수락업회는. 그럼 뭐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혼자서 인사하면 되는데 뭐 그게 뭐 어렵다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혼자 인사하는 걸로 말문을 트는 걸로 하겠고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2막의 마지막 내용인 걸로 아는데 맞지 않습니까? 맞죠? 네네. 2막의 마지막으로 이명박 편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혹시 뻔한 주제인지 한번 다시 물어봐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당연히 뻔한데 네네. 좀 다른 때와는 좀 뻔함이 틀려요 이게. 그래요? 이게 뻔하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이제 나한테 뻔한 거지. 그렇죠.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안 뻔할 가능성도 있다. 네네. 어떤 이런 내심의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네. 뭐 저는 이제 시청자를 믿으니까. 예. 근데 이거 이번 거는 좀 이제 기존의 뻔함하고 좀 다른 게 네. 이명박 같은 건 이거 좌도 알고 또 이제 우파도 이제 원래는 몰랐다가 이제 탄핵으로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뭐 할 말을 해봤자 뭐 이명박 이건데 네. 이거 진짜 뻔해도 너무 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명박은 또 뛰어나 나도 좀 고심 좀 많이 했는데 네네. 그래서 뭐 진짜 의욕 없는 회차인데도 불구하고 막 허벅지를 반으로 찔러가면서 그래도 이제 이명박을 빼면 안 되니까 겨우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박근혜를 타겟으로 한 이명박과 홍석현의 공동체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요. 마지막이 가장 뻔한 주제라고 하니 좀 실망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막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막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막 노예가 주인을 막 일시키네. 아니요,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이제 박근혜 시점까지 어떤 육공의 전반적인 개괄을 좀 살펴봤는데 네네. 이게 그냥 심심해서 살펴본 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육공하고 뭐 육공 이전부터 막 훑어보면서 네네. 정치적 상황을 보자는 게 취지였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보면 뭐 박근혜 탄핵을 두고 뭐 정치적 부재의 죄라는 막 같은 죄목을 갖다가 신설해갖고 막 있었잖아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막 유죄 무죄는 엄연히 법에 의해 판단해야 되는데 네네. 정치적 부재의 죄라는 건 애초에 있지도 않은 항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막 어떤 한국인들의 좀 스러운 덜 들어진 수준을 잘 드러내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예. 죄는 막 대로 막 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죄는 엄연히 이제 법률로 명시되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막 정치적 부재라는 죄는 뭐 있을 리가 당연히 없고. 당연히 없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뭐 60 성립부터 이제 안티 박정희 체제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막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구성했다고 보면 돼요. 네네. 저기 이제 박근혜 정치적 부재는 막 같은 소리고 네. 머저리가 또 모르는 애들이 막 민주주의 한다고 하니까 네네. 누가 우파인지 누가 좌파인지 기초 정보도 모른 채 정치력 운운하고 있는 건 막 소리란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또 보자면은 예. 뭐, 이 짤이구나. 양삼 같은 경우는 무슨 보수의 적통이라면 뭐 이승만 박정희에 이은 후계자인 양 막 하고 사칭했는데 그랬죠. 알고 보면 이제 박정희에 아주 철저히 반대되는 막 있잖아요. 아니, 박정희 못 지어서 안 달라처럼 보였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또 대중은 뭐 이제 그 만악의 근원이고 또 이제 우파 입장에서 욕했던 노무현은 예. 뭐 그 자체로 노무현은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그렇죠. 뭐 대중과 치열하게 싸웠던 점들이 있었는데 네네. 아마 일반적 상식과는 꽤 다른 분들이 다른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좀 간단한데 네네. 또 모르고 민주주의라고 막 하면서 주인 자격도 안 된 것들이 주인 행사를 하니까 네네. 막 별 거짓 같은 것들 막 정치인에 올라가고 이런 정치인들이 이 앞에서 막 탄핵에 동참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토대 다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렇군요. 뭐 단순 정치적 부재 같은 막 소리가 막 나올 상황이 아니란 거지.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 노답인 거는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 자체가 노답이고 또 이런 정치적 상황도 노답의 국민적 수준에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예. 이거 독박 쓰고 박근혜가 무슨 정치력 부재에 멍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게 보면 이제 60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역유신 체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변 이희재가 막 그렇게 추앙했던 막 네네네. 노무현은 새끼 사자는 인물이고. 라이언 킹. 그 71년 대선에서는 이제 대중이 막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박정희 막 턱밑까지 쫓아왔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막 국민 손에 맡겨두면은
대중 같은 놈이나 뽑아대니까 유신을 행했는데 예. 유신은 간단한 게 그냥 후보자 누가 나와도 대중은 안 되는 구조가 유신 체제예요. 이거 그럼 너무 탁월한 체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또 60 와서는 유신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우파는 막 이제 대영삼 안티 박정희고 그다음에 이제 우파는 이제 안티 박정희 대영삼 체제고 네네. 그다음에 좌파 역시 안티 박정희 막 그 대중 체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양당 구도가 이렇게 되니까 60은 박정희와 가까운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둘 다 안티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완전 유신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라고 하신 거구나. 예, 여기서 이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어떤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건 애초 불가능이고 네네네. 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능력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렇긴 하네요. 예,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인 게 네네. 이건 박근혜의 능력으로 대통령이 된 건지 아니면 좌우 모두 이제 안티 박정희 상태에서 네. 애초 박정희의 씨앗을 최대한 불명스럽게 만들어서 영원히 낙인 찍으려고 일부러 박근혜로 올려놓고 한 건지 그건 좀 약간 의문이에요. 예. 뭐 진출 자체를 막아버리면 어떤 그 불안에 막 씨앗이 되지만 네. 진출 시켜놓고 개망신 주면은 우한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나오죠. 와, 이게 그렇게 볼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와, 그러면은 이명박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우선 뭐 좀 그 개인적으로 이명박이 과연 우파냐 좌파냐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뭐 이명박이 우파라는 가장 큰 근거가 뭐였지 이게? 가장 큰 근거라면 당 출신 때문 아닙니까? 예,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우파라고 철석같이 그 믿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본 한나라당은 어땠냐라면 이제 정상이랑 좌익가 이제 우파 정당에 뻐꾸기를 심어놓은 위장좌파 집단이 그 정치였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명박 같은 경우는 창립부터 문제 있었던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보수 취급받았다는 건데 자유한국당 태생이자 시초인 김영삼부터 알고 보면 좌익이었으면 이명박은 자유한국당이니까 보수다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안 맞게 되는 네. 거죠.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부터 영삼을 시조로 삼는 주제에 예. 국민들의 역사의식 부재를 토대로 이승만, 박정희, 영삼의 적통을 잇는다는 소리로 보수표 받아먹는 웃긴 정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한나라당이 이런 당의 성격을 보려면 첫째고 둘째고 영삼 을 갖다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영삼이 아주 박정희와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으로 12.6 그 이제 박정희 암살 사건부터 개입한 듯한 정황을 그 예전 편에 좀 살펴봤죠. 예, 개영삼 편에. 살펴봤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개영삼이 과연 박정희와만 척지고 박근혜와는 문제 없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박정희를 그렇게 지우려고 했던 개영삼이면 박근혜에 대해서도 이제 곱지 않다고 봐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물론 뭐 키라님 또한 뭐 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 키라님과 같은 수준으로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관련 자료 첨부했으니까 밑줄 친 부분 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르는 거 읽긴 해야지. 뭐. 알겠습니다. 네. 김영삼, 박근혜 대이은 악연. 이거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악연을 대를 이어간다라. 예, 기사 읽겠습니다. 김영삼은 박정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이는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김영삼은 DJ 정권 때인 1999년 5월 서울 수유동 4.19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퇴임 후 처음으로 시국성명을 발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남았으며 결코 미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다. 네. 박근혜는 김영삼이 부친을 거세게 비판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당무 거부, 부총재직 사퇴서 제출, 탈당 의사 등 강수를 둬 당시 이해창 총재의 김영삼 비판을 이끌어냈다. 이들의 악연은 김영삼의 아들인 현철 씨를 고리로 2000년대에도 이어진다. 현철 씨가 여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 주 이유였다. 현철 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경남 거제 공천을 받으려 했으나 탈락했고 이에 김영삼은 격분했다고 한다. 이후 현철 씨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당시 현철 씨는 박정희 시절 야당 총재였던 부친이 국회의원직 제명을 당했던 점을 거론하며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자비한 정치보복이자 테러라고 주장했다. 앙금이 남은 김영삼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를 겨냥 박 후보는 사자가 아니다, 아주 칠푼이다 라며 경선이 시작되면 별것 아닐 것이라고 혹평했다. 유신시대 퍼스트 레이디로 사실상 유신의 2인자 역할을 했던 박근혜가 대통령, 즉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아들인 현철 씨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전신 후보를 지지해 아버지와 다른 노선을 걸었다. 박근혜를 향한 김 씨의 쓴소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내전이 있었는데 역시 한나라당도 김영삼과 박근혜가 대를 이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네요. 예. 근데 그걸 보면 웃긴 게 노무현 때문에 김대중계가 보수에 들어왔는데 예. 김영삼 아들 김현철은 박근혜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간대요. 본래 자리 간 거죠. 그러긴 한데 이러니까 한국은 좌우 다 X가 되는 게 너무 자명해 보이긴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우파 쪽의 친이와 이제 박근혜의 갈등은 사실 뭐 이제 김영삼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애초 자한당 자체가 이제 김영삼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은 친이와 밀접하고 결국 친이계 이들이 탄핵을 주도했으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노무현과 박근혜는 꽤 닮은 구석이 있는 게 어떤 점이 닮았죠? 이게 노무현 탄핵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계가 주도하고 예. 박근혜 탄핵은 이제 김영삼계가 주도했잖아요. 오, 이렇게 예. 이제 박근혜와 노무현은 어떤 데칼코마니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임기 시작 전부터 박근혜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캐치했고 예. 또 노무현처럼 잘 안 될 것이니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갖다 지금 뭐 카페 시절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예,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잘난 척하려고 과거를 좀 보려면 예. 예, 그 박근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 2013년 1월 11일 걸로 이제 박근혜 당선되는데 아직 임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썼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글 제목은 이제 박근혜와 이명박의 차이. 남들은 뭐 이거 막 이명박근혜라고 묶어댔지만 저는 네. 이 둘을 완전히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군요. 박근혜 임기 시작한 날이 이제 2014년 2월 25일에 남긴 글인데 네네. 언론의 공격과 공작의 극성이라 아마 이제 노무현 때처럼 그 제대로 국정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언론의 이제 우리 카페가 그 견제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라는 글을 남겼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막 카페가 굉장히 빠르게 커가던 상태인데 그 석 달 후쯤 이제 그 용인 토막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예. 이제 그 더 커지니까 이제 그렇죠. 네이버 측에서 막 일방적으로 카페를 갖다 폐쇄해 갖고 비공개를 해버려갖고 활동에 제약을 받았죠. 진짜. 그래서 결국은 견제는 못했다. 근데 우리 탓 아니다. 그렇죠. 네이버 탓이다. 네이버가 네. 그때 진짜 카페 비공개는 그 생각하면은 막 진짜 하는 게 미세먼지 이슈화가 서서히 성과를 보면서 네. 막 카페가 빠르게 커가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용인 토막 살인 사건 떠서 막 급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네이버 카페가 무슨 타민족 혐오라는 같은 타이틀로 비공개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나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좀 많이 입니다. 뭐 지난 일이니까 뭐 새삼도 건 없어 보여. 예. 지난 시간 보면 이제 노무현이 김대중 통수치고 막 김대중 갑자기 병원 가고 수술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 비슷한 현상이 이제 김영삼 때도 일어나는데. 영삼도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 뭐 박근혜는 김영삼 통수 친 적은 없어요. 이게. 그래요? 박근혜 네. 전라도는 아니니까. 그렇군요. 박근혜는 뭐 사실 뭘 해야 김영삼 통수 친 게 아니라 네네. 박근혜가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 네, 한나라당이랑 부비 트랩을 뚫는 것 자체가 뚫는 것 자체하고 어떤 박근혜의 존재 자체가 영삼에게 통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불편한 존재였군요, 네. 그때. 그래서 어떻게든 뭐 가야 되는데 계속 막 막 계속 끌고 살아나오고 선거의 왕이라고 막 불리고. 네. 그래서 뭐 이제 박근혜가 잘 될 때는 막 영삼이 막 들이놓고 네네. 박근혜가 위기 때 영삼의 병세가 회복되는 일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유명한 사진인데 박근혜가 이제 그 어떤 그 한나라당이라는 부비 트랩을 뚫고 예. 무사히 대선 후보에 오르자 영삼 표정이 아주 같은 표정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이게. 막 박근혜는 환하게 오는데 네. 영삼 표정 듣고 근데 저렇게 생긴 거 진짜 티껍게 생기긴 했는데 예.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생긴 것 자체도 너무 띠꺼운데 표정이 굳으니까 더 같이 생기긴 했네요. 네, 근데 네네. 영삼의 표정은 막 이제 새누리당 경선을 뚫고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표정인데 네네. 이거는 뭐 저 영삼의 띠꺼운 표정은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된 후의 표정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후보에 올라만 가도 표정이 저렇다 이거예요. 뭐 이기고 싶게 생겼어요, 이거 표정 예, 보면. 그런데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만 되어도 졌다는 표정인데 네네. 박근혜가 대통령 된 이후에 영삼은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너무 막 얼굴의 표정이 얼굴 표정 문제 아니고 속이 뒤집어진네. 그렇죠. 네. 특히나 뭐 이제 아까 기사 보면 막 이제 경선 때 되면은 박근혜는 실푼이 경선이 지나면 별거 아닐 것이다라고 막 영삼이 악담을 퍼붓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몰라도 박근혜가 막 이제 그 영삼의 어떤 그 예상을 뚫고 대통령 경선도 뚫고 이제 대통령 당선까지 되고 네, 예. 임기를 막 시작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꽤나 건강했던 영삼이 가는 일부터 일어나는데 네네네. 일단 임기 시작 당시만 해도
김영삼이 멀쩡했다는 관련 자료 보면요. 예. 이거 보면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 건강유지 2013년 2월 26일 화요일. 이제 박근혜 임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예, 올해로 퇴임 15년째로 맞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울 시내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등 여전히 건강을 과시하고 있다. 분명히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건강하다고 딱 나왔네요. 예, 이제 임기 시작하기 이틀 전만 해도 딱 그 멀쩡하던 김영삼이, 근데 그 박근혜가 임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니까, 네네. 그 갑자기 김영삼이 중환자실에 실려가 이게. 아니 무슨 예. 그렇게 속이 뒤집어진 건가? 그러니까 뭐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김영삼의 그 기사인데 그 밑줄치 부분을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폐렴 악화 중환자실서 치료 2013년 4월 13일 기사입니다. 임기 2달. 임기 2달 후에 진짜 실려갔네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폐렴으로 증세가 악화되면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철 씨는 13일 페이스북에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지금 폐렴을 앓고 계시는데 연세가 계시다 보니 쉽게 낫질 않는다며 대중은 노무현한테 통수 맞고 2달 만에 심장수술 받더니만 네. 김영삼은 박근혜가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또 이 기사가 나왔네요. 네. 야, 이거 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또 노무현하고 박근혜 보면은 저 무슨 메비우스에 띠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네. 뭐 노무현과 대중 상황 때하고 좀 이제 김영삼하고 이제 박근혜 상황은 좀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네네. 뭐 비슷한 맥락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요. 다만 이제 뭐 노무현은 이제 대중 통수를 쳐갖고 대중을 막 입원시켰다면 예. 박근혜 김영삼한테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네네.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된 것 자체만으로도 김영삼이 갑자기 중환자실 네네. 글로 갔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까마귀 날짜 배떨어진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게 네네. 뭔가 화병 나서 처리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김영삼은 건강하다가 이제 박근혜 임기 시작 후 저렇게 막 그 갑자기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또 기사회생격으로 네네. 김영삼은 이제 18개월 만에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래요. 시라님은 이제 김영삼이 이번에다가 건강을 되찾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뭐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돈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네. 또 좋은 약 먹고 또 좋은 곳에서 치료받고 뭐 이러다가 낫게 된 거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뭐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데 네네. 제가 볼 땐 이거 왠지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으니까 김영삼이 갑자기 건강을 찾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2014년이면 문제의 세월호가 발생했던 해인데 예. 박근혜는 이때 상당한 타격을 입고 2014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때 가졌잖아요. 힘들었죠. 많이. 근데 김영삼은 2014년 10월경이 되니까 건강을 되찾고 퇴원하는 일이 발생해 이게. 예, 관련 자료가 미칠지 모르겠어요. 진짜 공교롭네. 알겠습니다. 폐렴 호전 김영삼 전 대통령 금주 18개월 만에 퇴원. 폐렴으로 악화됐던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이 입원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번 주 중에 퇴원하기로 병원 측과 얘기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말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한때 중환자실로 옮겨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의사소통을 하고 휠체어의 의지에 어느 정도 거동할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4월 폐렴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왔으며 퇴원 후에는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뭐 통상적으로는 치료받아서 나았다고 봐야 정상이겠습니다만 영상 이 박정희나 박근혜에게 한 거 보면 진짜로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가 위기에 몰리자 그동안 막 힐링이 돼서 태어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긴 하네요. 진짜 공교롭긴 하네요. 뭐 드립성 발언이라서 뭐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네네. 근데 저 나이쯤 돼서 이제 우라같이 밀면 건강이고 뭐고 말하는 건 뭐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김영삼은 저렇게 이제 박근혜 임기 시작하자마자 한동안 생사를 오가며 병원에 있다가 네. 세월호 발생한 그 해에 퇴원을 했고 네네. 그렇게 이제 오늘 내일 하다가 2015년 11월에 결국 네. 근데 만약에 가정인데 네네. 김영삼이 여기서 1년 더 버텨갖고 네. 만약 박근혜 탄핵까지 지켜왔다면 오. 더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까지 살았고 불로장생했을 수도 있어. 불로고 있어. 더 건강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근데 왜 예. 갑자기 이제 김영삼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예. 김영삼과 박근혜의 악연은 이제 진짜 보통이 아닌데 네네. 김영박이 바로 이제 김영삼이 발굴했거든요. 그래요?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유명한 일이긴 한데 네네. 뭐 그 시청자분들 그 지식 어떤 정보 수준을 믿을 수가 없어. 아수라님은 늘 그리고 시청자님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력 없다는 걸 믿고 정보가 있다는 건 못 믿겠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군요.
대영삼이 이제 그 이명박을 갖다 발굴했다는 기사인데. 네네. 출처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발탁. YS 퀴즈 또 누가 있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친화력이 가장 강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그는 용병술이 뛰어난 정치인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과 경쟁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영입했다. 뭐 대영삼이 이명박 영입한 건 유명한 일이지만 저도 어느새 시청자의 이 모른다는 거를 믿다 보니까 이런 자료도 일일이 읽어드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렇게 영입한다 해도 그게 또 바로 세력이 되는 거는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가령 어떻게 보면 저나 아수라님도 뉴스타운에 의해 발탁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랑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김영삼이 이명박 발탁했으니까 김영삼과 이명박이 사이가 좋다고 이야기하려면 그럼 아수라님 발탁한 뉴스타운도 아수라님과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 말이죠. 네. 여기서 뭐 갑자기 뉴스타운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네. 싸우자는 건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어떤 의도는 모르겠는데 뭐 시비를 거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예시를 말 자체는 분명히 맞아요. 아, 그렇죠. 발탁만으로 사이가 좋다고 추론하면 그것만큼 그 복임도 오류도 없죠, 이제. 네네네. 이거 노무현도 이제 김영삼한테 발탁되었지만 네. 노무현하고 김영삼이 또 사이가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하고 김명박은 단순히 발탁했냐 안 했냐로 끝난 게 아니라 네네. 김영삼이 김명박을 발탁한 이후에도 둘은 계속 돈독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거죠. 그렇게 돈독했어요. 네, 가령 이제 김명박이 대통령할 시절에는 이제 김영삼 쪽 인물이 상당수 잔존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관련 자료 보면요. 예. 이제 이명박 정권은 이명박 김영삼 동고 정권. 동거 정권이라고 할 정도. 정권부터 하네. 그러니까 근데 좀 네. 그렇네요. 거시기 하네요. 정 실장과 두 박수석은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을 움직이는 핵심 요직에 포진해 있다. 네네.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중에서도 부산 경남 출신으로서 김영삼 정권에 참여했던 인물이 한둘이 아니다. 정치권 부산 경남 출신의 특징은 첫째 YS와 연을 맺고 있다는 점, 둘째 대부분 친이계라는 점, 네네. 셋째 그 중에서도 이상득 의원 라인보다는 이재호 정도 라인과 가깝다는 점이다. 정병국 현 사무총장도 상도동에서 YS를 가까이 지켜보면 정치를 봤다. 여기서 보면 이제 부산 쪽이 위험하다. 부산 쪽이 어떤 그거잖아요. 네네. 문제가 있던 거니. 무성 부산이. 무슨 부산이고 예, 친이계였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친이계는 막 영삼 쪽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정에서도 크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겹치네요. 네, 네.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은 이제 임기 시절에도 그 박근혜의 대립각으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죠. 네네. 양삼한테 부탁해서 막 그 어떤 정치적 위기를 갖다가 그 타파하려고 했는데. 그렇군요. 예, 그 관련 자료도 보면은. 네네. MB YS 만나 세종시 수정한 지지 요청.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저녁 김영삼 전 대통령 만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행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수정안에 대한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게 이렇게 위기 상황에도 부탁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네. 이명박하고 김영삼 밀접하다고 봐도 무리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여기서 보니까. 멀다 보면 조선족도 안 할지.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단순 이명박을 김영삼이 발탁했다는 것만으로 둘이 가깝다고 보는 거는 이게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인사도 겹치고 어려울 때 도움 요청하는 걸 보면 이걸 진짜 둘이 멀다 보면은 진짜 조선족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어떻게 된다. 되죠? 네. 첫 번째는 이제 김영삼은 이제 박정희 아주 불구대처 원수였고. 예, 그렇죠. 두 번째로 김영삼의 원한은 박정희의 딸 박근혜도 분명히 이어졌어요. 예, 그렇네요. 세 번째로 이제 김영박은 김영삼의 적통입니다. 예. 그러면 김영박과 박근혜는 당연히 앙숙지간이라는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죠. 뭐 이거 그냥 3단 논리만 할 줄 알아도 예. 도출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지금 잡들을 뭐 하고 있냐? 이명박근혜라고 둘이 하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그 앵무새들 같아요. 그거 맨날 이명박근혜 전 정권 탓하기에 바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진짜 이게 네네. 노무현 김대중이 사이 안 좋은 것도 모르니까. 보수도 모르지. 뭐 제대로 된 게 없어 진짜. 좀 짜증 나려고 하네. 그러네요. 예. 같은 좌파를 보면 뭐 이명박근혜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같은 사진이나 만들었거나 치고 있고. 예.
이명박근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합성한 거는 네. 의도도 같고 또 아는 것도 또 없는 거라고 이제 봐서 한심하긴 한데 네. 근데 이 사진은 좀 묘하게 싱크로라고 하죠. 잘 어울리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이게 생각보단 그렇게까지 역겹진 않아. 오 그리고 되게 이명박 자연스러운데 면상 보면 한테 날리고 싶겠는데. 그렇긴 한데 이거 묘하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채널 개설하고 이거 안티 만들어질 발언 같아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병길갈만큼이나 위화감이 없긴 합니다. 병길갈도 너무 싱크로율이 높거든요. 뭐 근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막 잘지도 못하면서 이명박근혜를 묶어갖고 네네. 합성하는 무지나 비웃음 내지 뭐 저걸 뭐 굳이 뭐 저런 것까지 막 잘 어울리니 뭐니 필요 없어 보이고. 예. 그렇군요. 좀 뭐 죄송합니다. 예. 뭐 자기 채널 아니라고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제 채널도 위험해집니다. 이러면은 예. 아무튼 뭐 이제 영상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이제 대중과 박정희보다도 더 불고대천의 원수지간이었고 예. 그 원한 영삼과 박정희의 원한이 박근혜한테도 이어졌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그런 영삼의 정신은 이명박이 계승하니까. 그러니까 이명박과 박근혜는 가깝다기보다 멀다고 봐야 정상이죠. 예,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막 이명박근혜랑 같은 워딩이 하도 많아서 막 저것만으로는 막 이명박과 박근혜를 갖다 분리시키기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네네. 이명박의 오른팔에 이제 이재호의 경우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재호요. 예, 이것도 어느 정도 우판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긴 한데. 네네네. 이걸 뭐 이제 좌파들에게 어떤 이명박과 박근혜를 분리시키는 용도로 좀 적절할 수도 있어요. 좌파들한테 더. 좌파 막 무조건 뭐 이명박근혜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 앵무새 놀이 하고 있죠. 예, 막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네. 아무리 시청자 몰라도 이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재호 같은 경우는 이명박의 오른팔격이고 네네. 이재호는 이제 박정희만 박정희라는 이름도 아주 막 학을 때는 막 그 대표적인 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련 자료 좀 몇 개 보면요. 네. 2006년 1월 6일 기사인데 네네. 이 시장의 오른팔격인 이재호 의원. 여기서 이 시장은 이명박 시절 이야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2007년 7월 19일 기사인데 네. 이 위원이 5년 전부터 이 전 시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쓰였는데 네. 여기서 이 의원은 이재호고 이 전 시장은 이명박이에요. 네네. 좌파용한테 좌파들한테 보여줄 거라서 쓸데없는 건데 다 일일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군요. 예, 좌파 패면서 가르쳐주던데. 또 2007년 기사인데 네네. 여기 보면 이제 5년 전부터 이재호가 이명박 오른팔이라는 내용을 보면 네. 2002년부터 적어도 이제 오른팔 역할을 할 만큼 돈독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오래됐네요. 5년이니까 또. 예, 근데 또 물론 이명박은 이제 오른팔도 많았고 막 정두환과 원세훈 막 이방호도 막 오른팔로 걸어온다고 하는데 네네. 오른팔만 내가 진짜. 아무튼 뭐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명박 오른팔은 이제 이재호로 알려져 있겠네요. 이재호가 유명하긴 해요. 그렇게 이제 막 2010년 7월 23일 기사에는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 이재호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내보내면서 선거의 무게가 달라졌다라고 쓰여 있고 네네. 2016년 2월 26일 기사엔 이명박의 남자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역시 대학 시절부터 학생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쓰여 있네요. 네네네. 이명박의 남자라니까 뭔가 변 이희재 필이 좀 나는데. 예. 여튼 뭐 이명박과 이재호가 오래전부터 이때도 막 계속 인연이 있었으니까 나오는 내용으로 봐야 맞겠죠. 봐야 맞죠, 그렇게. 그리고 막 이 둘은 1964년 6.3 항쟁에서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나온 기사들만 좀 추려봐도 63년에 이명박과 이재호는 첫 인연을 맺고 네. 이재호가 이명박 오른팔 역할을 했던 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고 이제 봐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호가 빨갱이도 보통 빨갱이도 아니고 네네. 박정희라면 일을 갈았던 하는 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호가 박정희라면은 이게 이를 갈고 있다는 거는 유명한 일이긴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유명한 일이라고 해도 방심하지 않고 좀 자료를 첨부하자면 예. 근데 이재호 같은 경우는 말 그래도 이제 빨갱이도 그냥 빨갱이가 아닌 게 네네. 90년대 민중당 사무총장으로 유명했는데 네네. 이재호는 무슨 당의 공약을 국군 무장 해체까지 걸었던 전력이 있던 였어요. 국군을 무장을 해체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중보다 한 수 위인 게 무려 대중은 이제 중국하고 공조해갖고 예비군을 폐지한 주장을 했었는데 네, 했었죠. 이재호 같은 경우는 예비군 폐지는 물론이고 국군의 무장해체까지 주장했던 당의 사무총장 자리를 맡았던 거예요. 예. 관련 자료 이제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에 뿌리 내린 민중당의 정책.
90년대 초반 활동했던 민중당 출신이 주요 파벌로 떠올랐고 이명박 대통령 참모로 활동해온 386 운동권 출신들도 대부분 공천됐다. 실로 좌파 출신이 한나라당 주류로 등장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최고 실세로 불리는 이재호 의원과 경기도지사 김문수 의원이 각각 민중당 사무총장과 노동위원장 출신이다. 민중당은 창당 이래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 92년 2월 27일 총선 공약에서는 국방비 획기적 감축, 예비군 민방위 폐지 등 국군의 무장 해체와 함께 국보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 이거 공약의 수위로만 보면은 중보다 한 수 위인 미친네요. 근데 이런 민중당 출신의 이명박 때 주류로 등장하고 이재호가 이명박 오른팔을 아주 오랫동안 했다는 것에서 이명박 성향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같긴 하네요. 또. 예, 그렇죠. 성향이 완전 다른데 저렇게 오랜 인연을 갖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 그건 어려워요. 막말로 이제 김 박사님이 친중이면 저희와 같이 할 수 없고. 불가능하죠. 예, 또 이제 진동모에서도 저나 키라님이나 차창님이 모두 확실한 반중이니까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예, 그게 그렇죠. 아니면 또 당연히 같이 못하죠. 당연히 안 돼요. 피부색 달라도 성향 같으니까 지금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예, 단순히 막 일회성으로 만난 걸로 따지면 막 이명박하고 이재호가 성향은 다른데 막 한 번 만난 걸로 따지면 그거는 비약이죠. 근데. 네, 그거는 예. 근데 오랫동안 중책을 막 이명박 옆에 서서 이제 이재호가 맡았으면은 네네. 성향 문제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오른팔이라고 예.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재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전력 자체가 어떤 기대중 이상의 좌익종자인데 예. 이런 좌익종자가 박정희 시절 멀쩡할 리는 만무하고 네네네. 역시나 이제 박정희 유신 정권 때도 이제 다가 고문받은 적이 있는데 예. 이걸 막 이재호 막 지금도 수혜를 하면서 아주 바득바득 일을 갈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특히나 막 그냥 단순히 박정희 유신 시절 좌익에서 한 게 아니라 네네. 여기 이제 박근혜와도 직접적인 연관으로 고문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관련 자료 했으니까 이거 밑줄 뭐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몸이 밑줄이 없네. 전체 다 읽겠습니다. 알몸이 되었다. 죽음의 공포에 내 성기는 대추씨만한 크기로 쪼그라들었다. 사람보다 크네 이거. 예. 밧줄로 묶인 무릎과 두 팔 사이에 기다란 나무봉을 넣어 거꾸로 매달았다. 그들은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한 자괴감과 모멸감은 치욕스러웠다. 이명박 정부의 2인자 이재호 특임 장관의 기록이다. 그는 자서전 한박 웃음에서 유신 시절 고문당한 기록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박정희 정권이 끝나기 2달 전인 1979년 8월이었다. 이재호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대통령 딸을 비방하고 유신 정권을 비판한 혐의였다고 한다. 모르긴 해도 정치인 중 크기 사이즈가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재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대추씨만한 게 자랑이라고 지금까지 지입으로 떠벌리는지는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사실 근데 저거 이재호 크기 대출씨만하다 이거는 혼자 스스로 떠벌리긴 한데 저거 내가 제일 많이 써먹긴 했네. 저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근데 대추씨만은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요만한 건데 이거? 아니 이건 너무 같은데요. 아니 무슨 박정희가 이재호를 갖다 고문하는데 무슨 갖다 연필 깎기로 돌려 깎는 것도 아닌데. 네네. 대추씨마다는 그냥 박정희 핑계로 그냥 본래 사이즈를 박정희 타서 돌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핑계 되는 것 같을 수도 있겠네요. 더 웃긴 건 이제 좀 전 기사에서 이제 이재호가 유신 종식 2달 전에 박정희의 딸을 비판한 혐의로도 끌려갔다고 하는데. 네네. 그 이재호가 비판했다는 박정희 딸이 누구냐면 당연히 박근영이 아니라 박근혜예요. 박근혜예요? 네, 근데 박근혜를 갖다가 막 이제 이재호가 욕하는 이유가 네네. 안동댐이 이제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네네. 거기 건축하다가 사망한 인물을 갖다 위령탑을 갖다 세우고 또 이제 박근혜가 안동댐 물고기 방생 기념탑을 또 탑을 갖다 2개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박근혜 방생 기념탑이 어떤 인부들 사망 위령탑보다 크다고 여기서 막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이재호 새끼가 X리다가 막 끌려갔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뭐 인부들 사망 사고 난다고 일일이 원래 탑도 안 세우잖아요. 그런 거는 보기가 드물어요. 그거 그냥 탑 크기 갖다가 독재니 하는 게 웃기는 거고. 네네네. 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애초 79년에 79년도에 네. 대추씨만한 이재호가 끌려간 것도 박근혜가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박정희라면 몸서리 치는
이재호가 네네. 박근혜에게 당연히 우호적일 리가 없죠. 없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면은 이재호에게 중책을 맡긴 이명박 성향도 드러나지 않냐는 거지. 당연히 그 비슷한 성향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명박근혜란 말도 묶어서 는 잡 보면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닐 거지. 이거 보고 있으면은 마치 잡들 원수지간인 노무현, 김대중을 묶듯이 사실 좋을 리도 없는 이명박, 박근혜를 묶는 것과 매우 비슷한 헛짓거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흑인노였다는 거야. 한국인이 몰라. 그러니까 잡들은 김대중하고 노무현이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뭐 아는 게 없어. 대부분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막 잡도 보면 막 민주주의 한다면서 진짜 또 모르고 하도 모르고 막 그 지들 막 숫자만 믿고 같은 소리를 갖다 정설처럼 믿고 있는 천하 란 말이에요. 예, 더 웃긴 건 이런 잡들 무식을 계몽해 주기는커녕 이런 삽질을 같이 놀아나고 있는 그게 우파라는 점이에요. 한심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명박의 성향을 알 만한 주변 인물을 갖다 정리를 하면은 네. 일단 박정희, 박근혜라면 하는 김영삼하고 네. 그 이명박이 밀접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박정희, 박근혜 쌍으로 극혐하고 있는 이재호도 이명박 때 거의 뭐 공식적인 오른팔이다시피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이명박을 어땠는가라고 봐야되는데 네네. 이명박도 당연히 이재호 같은 랑 63년도에 학생운동 하다가 네.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상황 자료를 갖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거든요. 네.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주투사 이명박? 당시에 너무나도 빈민한 경제 상황 때문에 미국의 원조만으로는 경제 성장의 밑거름을 닦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또 다른 원조원을 물색하게 되었고 곧이어 이웃나라와 조약을 조인하였으니 바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된 것이다. 이에 반대해 몇몇 학생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며 1964년 거리로 뛰어나왔다.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검열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 한 명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서 6.3 항쟁을 이끌다 구치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취직이 어렵게 되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당한 취직 방해를 규탄하는 편지를 썼고 마침내 건설기업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그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깜빡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편지까지 써서 막 개기다가 취업까지 하게 됐네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박정희가 참 대인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뭐 방해는 했다가 그래도 나중에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좀 나름 사연이 있는데 네네네. 이명박 같은 경우 좀 해프닝이 많은 편이에요. 해프닝이요? 예, 가령 저 이제 학생운동하고 이제 체포당할 때도 네네. 원래는 진작 체포되었어야 했는데 네네. 이명박을 이명백으로 이제 알아갖고 국가가 그래서 네. 체포를 안 당했대. 그래요? 예, 근데 예. 결국 그래서 체포를 당해서 이제 깜빵에 가긴 하는데 네네. 여기 보면 이제 사진 나오죠. 이게 근데 깜빡하네. 이게 그냥 잡힌 게 아니라 포위망이 좁히니까 그때서 이제 이명박이 자수를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이런 해프닝이 섞인 자수 덕분에 네네. 그래도 좀 미운 소리 덜 박혀서 좀 그 취업을 한 것도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렇군요. 원래 막 끝까지 개기는 것보다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자수를 하면 좀 봐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현대에 들어가서도 이제 좀 웃긴 일화가 있는 게 네네네. 이명박은 이제 박정희한테 편지 쓰고 현대건설에 입사했는데 네네. 그 이제 박정희는 정주영을 두고 이명박을 감시하라고 이러는데 네. 정주영은 이걸 갖다 잘 돌봐줘로 알아듣고 이명박 그래서 이제 이명박 승진이 빨랐다는 이야기도 있다고요. 그래요?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예, 이 자료 있으니까 이것도 미치지 못 읽어요. 알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조심하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정보공개 사이트 위크리크스가 폭로한 서울발 외교 전문에서 드러났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미 국무부에 타전한 대선 후보 이명박 제하의 전문에서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전문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에게 MB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를 MB를 돌봐주라는 말로 잘못 들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만약 이 대사가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이 고속으로 승진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이는 이런 것만 봐도 매 투성이 네요. 이명백으로 이름을 잘못 써서 체포도 안 당하고 또 정주영에겐 감시하라는 소리가 잘못 전달되어 고속 승진까지 하게 되고 뭐 이명박 입장에서는 재수가 좋은 거고 이명박이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저런 현대건설에서 또 고속 승진은 그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로 또 미화돼갖고 네네. 아주
이명박의 대통령 당시에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하거든요. 이게. 오, 드라마도 있었구나. 예, 근데 야망의 세월은 이제 시청률 45%를 기록했는데. 야, 엄청 높았네요. 근데 이 유독 이제 90년에 딱 90년? 91년도에는 아주 드라마들이 아주 맹활약을 하죠. 네네네. 90년에는 아주 그 야망의 세월로 이제 이명박을 그 대통령 만들어주잖아요. 네네. 또 이제 91년도에는 여명의 눈동자로 이제 반일 감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아, 그렇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막 드라마 미와 뻥튀기까지 곁들여져 갖고 이제 대통령이 올라왔는데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 이명박 성향이나 주변 친구나 이제 어울려를 보면 이제 좌파이 이제 보수로 오인받은 까지 겹쳤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예, 그렇네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 될 시절에 이제 노무현에 대한 어떤 그 집중 부활을 바탕으로 예, 좌파 간판되고는 대통령이 될래야 될 수 없었던 상태였잖아요. 이게. 이때는 그냥 무조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좌파들도 우파 간판을 달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이명박의 위장 보수 좀 계산된 위장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그러고 보면은 치밀함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래도 억수로 운이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또 단순히 운이 좋다고만 보기 어려운 게 네네. 저는 저 이명박 뒷배우가 있지 않나 좀 강하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다른 건데, 이거? 예. 뭐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애초에 막 인맥관계도 장난이 아니고 그래요? 뭐 아무것도 뭐 운이 좋은 건지 배우가 있는 건지 모를 이명박은 이제 네네. 임기 이후 무슨 짓을 했냐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다문화 정책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보통 뭐 다문화면 이제 노무현 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좌파와 그 위장 우파는 좀 다소 모양새는 다르지만 좀 비슷한 거리를 하는 게 네네. 뭔가 하면 이제 그 조선족 퍼주기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좌파 정권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족을 갖다 투표권이니 뭐 참정권이니 뭐 재해동포범이니 막 이딴 걸로 막 그 조선족을 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이제 우파 아니 뭐 위장 우파 때는 좀 양상이 좀 다른 게 네네네. 조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파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조선족 퍼주기란 어떤 막 순진한 명세를 달고 있진 않고 예. 다문화 정책 같은 그 어떤 같은 이름을 걸고 막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다문화는 이제 곧 외국인 퍼주기고 그렇죠. 외국인 중에서 중국을 제일 많잖아요. 높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그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 퍼주기 결국 뭐 중국인 퍼주기라는 결과가 되는데 이명박 때는 아주 다문화 정책이 아주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좌파는 그 아주 조선적을 갖다 다이렉트로 지원하면 그렇죠. 우파는 다문화랑 어떤 중간 세탁. 예, 그래서 돈 세탁하는 과정을 거쳐서 말만 바꾸고. 그러면서 갖다 지원해주는. 이거 노무현 때부터 다문화 정책이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 근데 일단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정책을 좀 이제 그 면밀히 구분해야 되는 게 네네네.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대중 노무현이 연달아 집권하니까 네. 당연히 그러네. 한국은 막 조선족, 외노자 이런 천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대중 노무현 때는 다문화 현상이 나타났다면 네네. 그 노무현 후임인 그 이명박 때는 이런 다문화 현상에 대한 다문화 정책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맨날 이따구 패턴이에요. 예, 그래서 관련 자료 보면은 예. 이제 현실로 다가온 다민족 다문화 시대 2005년 12월 21일 기사니까 노무현 때 기사 봤잖아요. 예, 맞네요. 기사 내용 보면은 현재 외국인 인구비가 1%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외국인 숫자가 50만 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불법 체류자 외국인 자녀를 포함한 70만 명이 이른다고 그 법무부는 추산했다. 네. 외국인 인구는 연평균 18%씩 늘어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보신 대로 노무현 때는 다문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그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제 기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예.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라는 기사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사회복지를 좀 잘 아는데 네네네. 다문화는 아주 전형적인 그 좌파 정책 중 하나거든요. 전형적인요? 예, 이제 복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장애인 복지. 네네네. 또 이거 발음도 안 좋아갖고 예, 발음 장애인 주의하세요. 복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네, 예. 여성 복지, 네, 다문화 복지 막 이런 류의 그 복지들인데 네. 그나마 이제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색채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여성 복지하고 다문화 복지는 아주 이제 좌파들의 복지란 미명하에 복지 너무 많이. 이게 처음, 예. 아무튼 그 좌파들이 복지란 미명하에 하는 대표적 분이란 말이에요. 네, 특히 맞아요. 이제 여성 복지를 바탕으로 할당제로 막 군대니 경찰이니 막 정치인이 다 국가 만들죠. 있죠. 그리고 뭐 다문화 정책 한답시고 별 5만 같은 분들 다 들어와서 막 양분 키워주고 있고. 네네네. 근데 암세포에게 이거 영양분유에게 바로 다문화 정책인데 다문화 정책은 노무현 때의 다문화 현상에 이은
이명박 때 아주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거. 그렇군요. 네, 그 관련된 자료 이제 밑줄치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된다.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갈수록 다문화 가정은 늘어나는 데 반해 지원은 미진한 상태여서 이명박 대통령도 연설 등을 통해 지원책 마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혼 이민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일자리를 개발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아까 노무현 때는 분명 다문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이명박 때는 말씀처럼 다문화 지원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기사 한 개 나간 게 아니고 예. 다문화 문제는 막 이명박도 이명박인데 네네. 이명박 부인 김윤옥이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조장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박 임기 기간이 5년 내내 아주 김윤옥은 아주 다문화 조장 못해서 현란이 됐어. 이거 그런 이상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기사가 너무 많았고 막 기사 뽑아서 막 그 제목하고 좀 주요 부분만 좀 보면은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야, 이거 김윤옥 여사, 네. 김윤옥 여사 가사 받아 다문화 가족 후원. 뭐 김윤옥 발음이 진짜 김윤옥 여사 다문화 가족 국가가 돕겠다. 뭐 김윤옥 막 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데 지가 뭔데 대통령인 양 다문화 가족을 막 국가가 돕겠다고 자기가 선포를 해.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뭐 김윤옥 여사 다문화 가정 배려와 관심 필요. 김윤옥 여사 그 다문화 가정 사랑 남다르네. 오늘과 내일 최용원 다문화 퍼스트 레디. 김윤옥 여사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방문. 김윤옥 여사 다문화 가정 장애인 후원 콘서트 참석. 해피 메시지인데 아줌마 정책 지향 봉사활동 앞장.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다문화 세터민 가정의 1대1 멘토링. 김윤옥 여사는 5일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350명을 청와대로 초청. 아동 양육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다문화, 한부모 가정 어린이, 장애 아동 등을 비롯 김윤옥 여사 다문화 가족 김장 행사 참석. 그러니까 5년 내내 김윤옥은 그냥 아주 다문화 선동을 갖다 조장 못했고 안 달랐다는 게 기사가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죠.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게 양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게 또 진짜 웃긴 게 사실 이명박 부인 김윤옥은 막 5년 내내 아주 꾸준히 다문화 앞잡이 현란이 되긴 했는데 네네네. 또 2010년 이후에는 다문화 주장은 좀 덜한 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에 비해서 아주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내막을 찾아보니까 좀 이렇더라고. 예. 이게 원래 노무현 때는 이제 다문화 정책을 갖다 여성부가 주관했는데 네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막 무슨 여성부 폐지니 뭐니 막 그 소리 했었잖아요. 그때 그 소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막 이명박 때 다 이게 여성부 폐지라는 좀 액션이라도 좀 취하려고 한 모양인지. 네네. 그러면서 여성부를 갖다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 현상 중 하나가 네네. 노무현 때는 그 다문화 주무부처인 여성부 업무를 갖다 이제 이명박 때는 복지부 주관 업무를 바꿔버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문화 업무가 복지부로 넘어가니까 네네. 그때는 이명박 부인 김윤옥이 저렇게 다문화 한다고 막 하다가 네네. 그러다가 이거 다문화 주무부처를 다시 이제 여성부로 슬슬쩍 옮기는 게 언제냐면 2010년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시 또 옮겼군요. 근데 달리 이야기하면 네네. 김윤옥의 다문화 앞잡이 여성부의 어떤 다문화 업무를 배제했을 때 네네. 어떤 여성부 역할을 대신하는 게 김윤옥 행동이었던 거죠. 이거 그러네. 하청 주는 느낌이네. 그러면서 막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다문화 주장 성공하는 듯 하자 슬쩍 이제 슬그머니 다문화 업무를 갖다 여성부로 다시 넘겨주는 술책을 썼었어요. 이거 꼼수였네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막 이명박은 막 여성부를 폐지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액션 취하고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거야. 그러네. 보여주기식으로 보수 지지자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꼼수 쓰고. 사실 이명박 때문에 무슨 다문화가 보수가 해야 될 뭐 지향점 이런 것처럼 되고 있던 것도 있어요. 그것도 크고 또 이명박 하면은 이 여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은 그거 뭐 폐지하려고 했다 이따구로 실드 치는 것도 이거 그냥 액션이라고 누구든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는 막 임기 전부터 다문화 하겠다고 아주 했거든요. 네네네네. 이명박 때 어떤 실용 정보가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네. 쓸만하면은 외국인이든 뭐든 국적에 상관없이 쓰겠다 이걸 실용 정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근데 이걸 그냥 진짜로 국적 불문하고 쓸만한 적재조사에 쓰면 실용 정보란 말도 맞는 말이지. 근데 그렇죠. 이명박 때 다문화 행보를 보면 쓸만한 걸 쓰는 게 아니라 표 5만 같은
같이 주워 쓰려고. 예, 그냥 예. 그 명분을 갖다가 그냥 실용정보라고 된 거지. 이게 실상 실용정보도 아니라고 그냥. 이게 말이 오염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거. 막 국적 파괴하는 관점에서 네네. 외국인 우대 를 갖다 애둘러 갖고 막 본의를 감추려고 표현하기 실용정보에 불과했던 거지. 네네네네. 거기다 이제 더 웃긴 건 이제 이명박의 오른팔 이재호의 경우는 네네. 이명박 때 미쳐 돌아가는 다문화 퍼주기 막 직접 동참하고 예, 이재호 같은 경우는 더 해봤는 게 뭐냐면 네네. 이명박 정부 말기쯤에는 네. 다문화를 아예 헌법적으로 막아서 개헌하자는 소리를 했단 말이야.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만 다 이게 미친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만한 뚫리는 허튼 소리 하는데 네네네. 이것도 뭐 관련 자료 있으니까 밑줄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재호 개헌 단상 다양한 문화 창달 필요. 이재호 특임 장관은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은 다양한 문화 창달이 필요한 시대라며 개헌할 때 이 조항 헌법 구조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개헌 단상 1 제9조 민족 문화의 창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은 200만이 넘는 다민족이 모여 사는 글로벌 시대라며 헌법 구조의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200만 로 인해 4,800만 한민족이 그를 위해 다문화로 개헌하자는 네요, 이 는. 합리적인 국가 이게 만들려는 아주 합리적인 맞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예, 국가를 의 목적이면 아주 합리적인 근데 거기다가 200만 상당수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인 지원인 다문화니 하지만 네네. 사실 외국인 상당수는 막 조선족 비중이 제일 높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는 아주 대놓고 막 친중에 친조선적 친라고 한다면 우파는 경제적 이유로 친중 아니면은 경제 발전해야 되니까 중국에 진출해야 되는 이런 아니면 다문화나 세계화라는 어떤 간판만 속이는. 네네네. 그래서 한 차례 우회하는 친중 했고 네. 다문화가 대표적 표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반중이 나름 유행처럼 번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애초 반중의 시작은 반다문화가 시초인 거 맞지 않습니까, 수라님? 다문화 친중은 아주 상관계가 특히 큰 게 네네네. 특히 이제 이명박 같은 경우 친미로 평가받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네. 이명박 때 미국 대통령 오바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 오바마는 이제 미국판 김대중으로 막 네. 출생부터 적고에 가족 자체가 다문화죠. 그렇죠. 지금 가족 배 이북 형 많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출생보다도 이명박 족보보다 더 까던 오바마. 대중 족보보다도.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오바마도 보면은 가족 자체가 다문화인데 네네. 또 친중이었잖아. 그렇죠, 맞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명박이 무슨 친미라고 하는데 오바마도 친미니까 이거 친미를 가장 사실상 친중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때 막상 그때 또 중국 때는 또 후진타오라고 좀 약간 돼갖고 네네네. 이명박 때는 중국하고 막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 좀 오바마하고는 좀 같이 짝짝꿍 맞는 것 같더라고. 그거는 맞았죠. 그때. 근데 또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다문화하고 친중 몰빵형 인간이 또 하나 있는 게 누구냐면 이제 홍석현이거든요. 홍석현이에요. 네, 홍석현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컬처 오픈 코리아라는 단체 위임장인데, 네네. 위원장인데, 위원장이요. 예. 보시면 이제 컬처 디자이너 홍석현의 월드컬처 오픈 위원장이라고 써있잖아요. 써져 있네요. 근데 보면 박원순은 소설 디자이너인데, 홍석현은 컬처 디자이너인데. 이거 다 비슷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홍석현이 이제 문화를 갖다 디자인하면은, 박원순이 이제 사회를 디자인하고, 둘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이제 월드 컬처 오픈 이거는 세계가 문화를 연다라는 건데, 네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문화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이제 홍석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공통점을 주시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이명박 라인 친이계하고, 그다음에 JTBC 그리고 민주당이 세 개가 합작해갖고 탄핵을 갖다 이뤄냈죠. 그렇죠. 탄핵은 합작 탄핵으로 봐야죠. 예. 그런데 이제 홍석현하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어떤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그렇죠. 노출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다문화의 연결고리 카테고리 두 개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외모상으로 다문화 이게 좋아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한국 사람이고 다문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홍석현과 이명박의 다문화에 집착하는 모양새가 닮았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이게 혹시 이명박과 홍석현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지는 궁금해지네요. 예, 일단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뭐 나름 이제 알려진 거는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이명박의 어떤 BBK 다스 소유 문제로 임기 전부터 좀 시끄러웠잖아요. 계속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걸로 막 낙곰수인지 뭔지 막 삽질하는 들이 막 BBK 문제로 유명세를 떨치게 됐고. 예, 그때 인기. 근데 이 다스에 대해서 이제 미국 수사기관이 쫓다가 여기서 어떤 이명박과 홍석현의 거래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제 관련 자료 했으니까 이것도 미출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미 수사기관 다스 쫓다가 홍석현 계좌 발견. 최근 호에서 이명박 홍석현 수상한 거래 의혹 제기. 미국 수사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작은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의 해외 계좌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명박과 홍석현의 수상한 거래가 있다는 내용인데 여튼 이거는 뭐 홍석현과 이명박은 관계가 있는 게 기정사실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홍석현은 분명히 연관성이 큰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것 말고도 이명박 시절 아주 홍석현에게 아주 기이하게 이명박이 막 특혜를 준 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간단히 말하면은 국가가 홍석현에게 싸게 집을 팔아갖고 네네. 홍석현이 이걸 청와대에 대팔하고 40억 이상 챙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완전 밀어주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이명박이 막 국가 돈을 갖다 그냥 거래를 빙자해서 홍석현에게 준 셈이죠. 뭐 그렇네요. 이것도 관련 자료 있으니까 밑줄치 부분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한 거래, 삼청장 청와대가 풀어야 할 의혹 3가지. 초기 현대 정치의 3대 요람으로 불리는 삼청장은 대지 1544제곱미터, 468평, 건평 294제곱미터, 89평 규모의 한옥이다. 세금 체납으로 2008년 국가에 기속된 뒤 2009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소유가 됐다. 낙찰가는 40억 1천만 원으로 한국감정원이 2008년 5월에 평가한 금액인 78억 6,133만 원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문제는 2년 후인 2011년 2월 청와대가 97억대 국가 소유의 땅과 홍 회장의 삼청장을 막교환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홍 회장은 2009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삼청장을 40억 원대에 낙찰받았고 이를 다시 청와대에 80억 원대로 되팔면서 2년 새 40억 원대의 이득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구린내 나는 짓을 이명박과 홍석현이 이연타로 같이 했다는 것에서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거 박근혜 임기 말 당시에 친이계와 JTBC가 합작 탄핵한 것에 어떤 전조로 봐도 문제 없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명박과 홍석현이 밀접하다는 것이 진작에 저걸 통해서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탄핵의 징후 자체가 다소 저걸로 어느 정도는 예비되었었다. 저렇게 보고 있긴 해요. 이것만 보시고도.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거든요. 네네. 첫 번째로 이제 김영삼은 박정희와 박근혜를 아주 극혐했고, 네. 두 번째로 이명박은 김영삼의 후계자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세 번째로 이명박은 홍석현하고 밀접하죠. 네 번째로 탄핵은 친이계와 홍석현의 JTBC 그리고 민주당이 합작했죠. 네네네. 이런 흐름만 봐도 어떤 탄핵의 밑그림이 이미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잘못했네, 뭐 최순실이 농단했네, 그딴 거 핑계고, 김영삼의 후에 이명박과 그리고 이명박과 밀접한 홍석현의 JTBC라는 것에서 JT라는 것에서 이제 구실 잡아갖고 탄핵한 게 맞다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봐도 충분히 그럴듯하네요. 네. 그리고 이유가 있어서 탄핵이 아니라 이게 탄핵의 구도가 이미 짜여진 상황에 박근혜가 당선되었다고 봐야 마땅하다고 본다는 거죠. 예, 거기다 이제 이명박 시절 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 이명박 시절 빼놓을 수 없는 크게 이슈되었던 사건은 아마 이 정도 후보가 될 거예요. 네네. 하나는 이제 광우병 사태. 그렇죠. 예, 하나는 이제 타블로 사건. 네네네. 이제 또 하나는 오원춘 사건. 이거 모두가 이명박 때 일어났거든요. 아니, 그렇네요. 굵직굵직한 게 다 이때 일어났네. 사실 세 개 더 있는 게 하나는 노무현 사망. 그것도 이명박 때.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최진실 사망. 안전 사망. 그것도 사실 다 이명박 때. 이야, 미스테리하네. 근데 아무튼 근데 제일 시끄럽게 했던 거 하면은 네네. 뭐 광우병, 타블로, 뭐 오원춘 뭐 이 정도가 제일 시끄럽지 않았나? 네, 그렇긴 해요. 근데 그때 진짜 이명박 때 생각하면은 맨날 시끄럽긴 했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히 다룰 것은 이제 타블로 사건인데. 네네네. 이게 사실 일반 연예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도 또 홍석현과 이명박의 관계를 짐작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건이거든요. 네네네.
타블로 사건은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이 듣긴 했는데 타블로 사건이 이명박과 홍석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는 또 처음 듣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비교적 최근 2019년도에 어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어갖고 네네네. 좀 이제 퍼즐이 맞아 떨어졌거든요. 아, 뭐 새로운 정보를요? 예, 기존까지 어떤 스탠포드의 어떤 그 학위 장사라는 관점,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연예인 사건이 아니라 국적, 학력, 정치권, 그 총체적 난국이라는 관점에서 중시 여겨졌었는데, 네네네. 최근에 좀 아주 재밌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퍼즐이 좀 완성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 그 완성된 퍼즐은 차후 이야기하도록 하고, 네네. 이명박 시절 그 타블로 사건이 터지면서 이명박이 타블로에 대해 실드 친 건 꽤 유명한 일이잖아요. 네, 그때. 이것도 이제 그 관련 자료 있으니까 밑줄치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MB 타블로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대중가수인 타블로가 국가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기도 하는 청와대 수석비서회의 석상에서 화제거리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얘기를 하던 도중 가수인 타블로에 관련해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부당한 마녀사냥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참석한 수석들에게 말했다. 상당히 유명한 기사긴 한데 사실 이명박의 이런 이 쉴드 때문에 또 의혹이 커지긴 했어요, 이때. 그 당시에 막 타블로 학력 의혹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논거가 뭐냐면은 네네. 무슨 뭐 타블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국가기관 정보를 매수했냐. 아, 이 말 막 많았어요. 이런 레토릭이 막 유행처럼 번졌었고. 예. 이런 무식한 논거에 급제동 거는 게 저런 어떤 이명박의 발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타블로는 막 일기 연예인인데 갑자기 무슨 막 대통령이 일기 연예인 쉴드 치는 말을 한다는 게 되려 기존 타블로 실드 레토릭 타블로가 뭐 어떻게 국가기관 정보 매수했냐 여기에 타격을 주고 네네. 의혹의 불씨가 막 스멀스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도대체 막 타블로가 모기에 이명박까지 나서서 실드 치냐 소리가 막 나도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타블로를 갖다 실드 쳤다기보단 네. 타블로 건으로 인해 스탠포드 비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 타블로도 실드 친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명박은 타블로보다는 그 스탠포드를 실드 친 거고 그리고 또 스탠포드는 홍석현하고 밀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홍석현에 대한 실드. 타블로에 대한 실드가 아니라. 예, 그래서 홍석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막 스탠포드 막 동문회 회장을 맡았고. 네네네. 홍석현 자체가 스탠포드 출신이고. 아, 그래요? 예, 관련 자료 있으니까 이것도 밑줄치 부분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중앙일보사 홍석현 사장 스탠퍼드대 한국 동문회장 선임.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 동문회는 7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송년 모임을 갖고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에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선임했다. 홍석현이 스탠포드 출신의 동문회장까지 했다는 건 학교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스탠포드가 타블로 사건을 바탕으로 스탠포드가 학력 장사질 한 게 나면 문제가 되니까 확실히 이명박과 홍석현의 관계 생각하면 이 둘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타블로 실드를 빙자한 스탠포드 실드들이 가능할 수 있겠군요. 거기다 이제 홍석현만 스탠포드를 나왔냐라면 그것도 아니고. 네네네. 홍석현의 큰아들 홍정도가 지금 JTBC하고 중앙일보 대표이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홍정도도 스탠포드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홍석현 본인이 이제 스탠포드 출신의 스탠포드 동문회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홍석현의 아들 홍정도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와 JTBC를 물려받은 상태에서 또 이제 스탠포드 나오고. 그러면 예. 그런 상태에서 스탠포드가 학위증 장사질을 했다고 나면은 그 부자가 둘 다 의혹 대상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둘 다 엮여버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제 김 박사님 상황을 봐서도 알겠지만 네네네. 학력 의혹이 일어나면 거의 어지간해서는 이게 쉽게 진화가 안 돼요, 이게. 막 꼬리를 물어서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 또 그 당시 상황 보면 막 중앙일보가 일찌감치 막 타블로 옹호 기사를 썼던 걸로 악명 높았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타블로 사건 있을 때도. 네. 홍석현, 제가 볼 땐 그때 득부잡인데 홍석현 이름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또 이제 타블로를 또 그 기이하게 실드 치고 다니는 를 보면 아주 주된 레파토리가 네네. 타블로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뭐 법원, 검찰, 경찰을 매수하냐라고 있는데 네네네. 타블로가 매수한 게 아니라 애초 D가 구린 이명박하고 홍석현이 스탠포드의 비리를 덮을 생각으로 한 것이면 굳이 뭐 누가 매수하지 않더라도
저는 뭐 그 매수한 것 같은 결과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아닌 게 아니라 그 홍석현, 이명박이 합작하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내서 박근혜 탄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타블로 실드라기보다는 스탠퍼드를 가리기 위한 뭐 이런 목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고도 이게 또 홍석현뿐만 아니라 홍정도도 스탠퍼드니까 예, 다 엮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다 이제 또 타블로 사건의 경우 보면은 법원, 검찰, 경찰을 어떻게 전부 매수 가능하냐라고 하지만 네네. 사실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부 뭐 따로따로 다 매수할 거 없이 네네네. 스탠포드만 그 타블로 실드 치잖아요. 네네. 그럼 검찰, 경찰, 법원 결과는 다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한국이 뭐 검찰, 경찰, 법원이 따로따로 다 스탠포드를 수사해갖고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네. 스탠포드가 그 어떤 법원하고 네네. 스탠포드란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학교에 법원, 경찰, 검찰이 질의를 하면은 네네. 질문을 하면 네네. 그거 그냥 고스란히 이제 받아 적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거 경찰, 검찰, 법원에서 스탠포드한테 물어보는 예. 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스탠포드만 그 타블로 실드 치면은 그냥 그 없는 학력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경찰이 그냥 스탠포드에 저거 학력 맞냐라고 물어보고 그럼 당연히 스탠포드 맞다고 하면은 경찰도 답 똑같고 그다음에 검찰도 스탠포드 맞냐? 맞냐 물어보고 맞다 그러면 똑같고 예. 법원도. 법원도. 그러니까 이런 구조면은 매수를 다 할 필요가 없이 예. 스탠포드만 매수하면은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스탠포드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2019년 8월경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떴는데 네네네. 이명박 시절 원세훈 국세청장이 2011년경 네. 스탠포드에 23억을 보냈다는 혐의가 밝혀졌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23억이요? 예, 근데 2011년이면 한창 타블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그 상태였는데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재판도 또 특이하게 진행됐어요. 이게. 그때요. 예, 이걸 좀 그 경과를 갖다 좀 보여드리면 네네. 2011년 2월 16일에는 그 타진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 판사 김동규가 첫 공판을 열었어요. 네, 이거는 그 당시 그 타진요에서의 그 글이거든요. 네네네. 그 밑에 그 보면은 어떤 그 빨간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네네. 2011년 3월 25일에는 두 번째 공판을 갖다 판사 김동규가 열었어요. 세 번째로 이제 2011년 4월 22일에는 세 번째 공판을 또 판사 김동규가 열었고. 그렇네요, 김동규. 그리고 이제 2011년 7월 22일에는 2011년 7월 이거 날짜를 월을 갖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월을 네 번째 공판을 갖다 판사 김동규가 열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법원에서 스탠포드로 보낸 학력 검증 서류가 한국으로 오질 않아서 12월까지 공판을 연기시켰다는 내용이 이제 기사로도 떴었어요. 이거는.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11년 12월 이것도 월을 갖다 좀 기억하시고 네네. 다섯 번째 공판을 갖다 판사 김동규가 열었는데 네네. 또 스탠포드로부터 서류가 오질 않아갖고 서류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2월로 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또 안 왔으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웃긴 게 네네네. 이제 2012년 3월 16일에 이제 여섯 번째 공판을 열었는데 이때는 판사가 김동규가 아니고 광윤경으로 바뀌었는데 네네네. 이제 이때도 아직 여전히 스탠포드로부터 서류가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때도. 그러다가 정확히 2012년 4월 26일에 스탠포드로부터 드디어 서류가 왔다고. 네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타블로 학력이 이제 맞다는 내용의 서류니까 지금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왔겠죠. 김동규 판사일 땐 스탠포드로부터 막 서류가 1년 이상 오지 않다가 판사가 바뀌니까 한 달 만에 바로 왔어. 그것도 공교롭긴 해요. 예, 근데 재밌는 점은 저렇게 스탠포드로부터 서류가 오지 않아서 재판이 지연되는데 네네네. 근데 마침 타블로 사건으로 재판이 있을 당시 원세훈 국세청장이 스탠포드로 돈을 23억 보냈다는 게 올해 적발됐다니까. 관련 자료 있으니까 그것도 미칠지 부분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세훈 미 스탠포드로 빼돌린 특활비 200만 달러 환수. 재직 당시인 2011년 한국학펀드 설립 명목으로 송금. 원 전 원장이 재직 시절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송금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를 지난달 중순께 전액 환수했다고 9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12월 사이 미국 스탠퍼드대 측의 한국학펀드 설립 명목으로 특활비 200만 달러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명의로 송금한 혐의를 받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딱 타진요 회원들이 스탠퍼드로부터 서류가 안 날라와서 공판이 연기된 시점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스탠퍼드에 200만 달러 그러니까 23억 정도를 보냈다는 것이네요. 이게 아주 냄새가 심각하게 납니다. 그러면 아수라님은 타블로가 이득은 받지만 저것도 결국 홍석현과 이명박이 합작의 결과로 보신다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명박과 홍석현이
같이 움직이는 것들만 이게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야죠.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명박과 홍석현 둘 다 이제 다문화 못해서 환장병 났다는. 아주 그냥 난리 났죠, 얘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이명박과 홍석현은 삼청작 매입 사건에서 부당하게 이제 이득을 주는 은밀한 거래가 포착되었죠. 40억이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이명박과 홍석현은 BBK로 유명한 다스 계좌에서 수생한 그 거래 흔적이 포착되었죠. 그랬죠. 네 번째로 타블로 사건에서 이명박은 타블로를 실드치고 홍석현은 스탬프드 연관이 있겠죠. 예. 이쯤 되면 뭐 이명박과 홍석현은 아주 상당한 동반자적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일 거예요. 너무 밀접해 보이는데. 근데 뭐 이명박과 홍석현의 관계가 밀접한 건 알겠습니다만 이 둘이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바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박근혜 탄핵은 2016년도에 이루어졌지만 네네. 그 모태는 사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의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네요. 2007년 대선이면은 이제 노무현과 대중이 막 그 내전을 일으키면서 네네. 좌파가 완전히 작살나고 네. 한나라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선보다는 한나라당 경선이 더 중요한 때가 2007년 대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나라당 경선이 되면은 대통령 되는 수준이었죠. 그때 뭐 한나라당 간판 들고 개가 나와도 먹는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랬었죠 그때. 그런데 그때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박근혜하고 이명박이었잖아요. 야, 아주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은 이제 영삼 라인이 주축이니까 당연히 박정희와 박근혜 둘 다 아주 극혐하는 영삼 쪽은 당연히 이명박 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던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로 나름 이제 우파 적통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이때 경선이 치열했는데 네네. 그때 2007년 그 한나라당 경선 때 이미 탄핵의 모태가 되는 일이 이제 다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일단 아까 BBK와 다스에서 이명박과 홍석현의 거래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BBK를 그 낙검수가 하이에나 해갖고 BBK 하면은 이제 이명박하고 낙검수가 우선 떠오르겠지만 사실 이명박의 BBK 의혹은 가장 이제 누가 적극적으로 그 활용했냐면 바로 2007년 대선을 앞둔 경선 당시 이제 박근혜 캠프 쪽에서 활용한 게 그 진실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관련 자료 했으니까 이것도 미술지 부분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검증, 김경준으로 불똥. 후보 검증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 당내 유력 대권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시장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지난 2000년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 사기 사건, 이른바 김경준 사건이 양측 간 공방에 새로운 불씨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내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주성영 의원이 미국 검찰에 체포된 김 씨에 대한 국내 송환 노력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정부 당국에 요구하고 나선 것. 소환 요청이 돼 있는 김경준 씨와 관련 검찰이 그동안 김 씨의 국내 송환 및 인도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경과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BBK를 낙검수가 워낙 우려서 그렇지 사실 아는 사람은 박근혜가 BBK 문제를 경선 때 언급하는 거를 알긴 알더라고요. 근데 BBK 사건이면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이명박하고 홍석현 둘 다 연관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애초부터 연관 있는 듯한 홍석현, 이명박이 저 이제 그 BBK를 갖다가 박근혜 캠프에서 막 터트리고 이러니까 어떤 그 둘의 어떤 공동의 적이 박근혜라는 그 개념이 더 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 되게 그렇게 보이네요. 거기서 또 웃긴 건 이제 이명박 측도 저 BBK 의혹에 대해 지지 않고 박근혜와 최태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때요? 이 당시에 또 그 최태민 의혹도 제기하면서 최순실에 대한 의혹 언급도 나와요. 최순실도요?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문제가 2016년에 나와서 바로 그 탄핵된 게 아니고 사실상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와, 소름 돋네.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자도 있으니까 이것도 미술지 부분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나라 경선 후폭풍 현실화되나? 코너에 몰린 이 전 시장 캠프에서는 후보 사퇴론을 일축하면서 거꾸로 최 목사 유족들의 재산과 관련해 박 전 대표 차명 재산 의혹과 연계시키려는 조짐이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최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 재산이 수백억 원인데 이는 박 전 대표 차명 재산 의혹과 연결돼 있다 하여 검찰이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2007년 때 이미 뭐 최순실 나오고. 그 벌써 최순실이 나오고 있네요. 바로 다음 자료 읽겠습니다. 이명박 예언. 박근혜 당선되면 최순실 정윤회 국정농단 할 것.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는 미래 진행형, 10년 전 경선 때 최순실 사태 예견. 10년여 전인 2007년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겨루면서 폭로전을 이어갔다. 그 내용에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 목사 일가가 국정을 농단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 캠프의 장관급 대변인은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이라 말했다.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도 대략적인 시나리오가 이미 2007년 전에 완성된 게 이게 홍석현과 합작해서 2016년 때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탕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와, 예. 최순실은 원래 2012년도에 개명을 해요. 최서원으로. 개명도예요? 근데 최순실로 계속 했다는 건 2007년도 레파토리를 고스란히 그냥 JTBC가 받아쓰기 해갖고 터뜨렸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야, 이거 개명한 거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다 최순실로 알고 있잖아요. 개명으로 최선으로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시나리오, 그러니까 2016년에 뭐 죄를 저질러갖고 탄핵을 한 게 아니고 2007년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냥 거기 맞춰서 탄핵을 한 거예요. 재탕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명박근혜 소리고. 네네네. 진짜 막 노무현, 김대중급으로 으르렁댔던 게 이명박 박근혜인데. 네, 엄청 싸우네요. 예, 근본적으로 막 이명박은 막 측근으로 보나 과거 전력으로 보나 우파도 아니고 박정희와 박근혜와는 아주 적대적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2007년 대선이 막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이 되니까. 네네.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최시중 여론조작으로 그 이명박이 경선에 승리해서 대통령직을 사실상 막 도둑질 하잖아요. 이게. 예, 이거 유명했어요, 이때. 예, 이거. 근데 이것도 뭐 또 유명한 일이긴 한데 네네네. 모르는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까봐. 혹시라도. 예, 미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 박근혜 2006, 2007년 여론조사 최대 피해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2006에서 2007년에 여론조사 등에 사용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24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최대 피해자였다고 강조하고 나서 이번 파문이 박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이야말로 2006에서 2007년 실시된 각종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의 최대 피해자였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일. 이거 제가 설명 좀 해드리면은 이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정했는데 네. 이 당시 이명박은 선거인단 투표에선 졌으나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대선 후보가 되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거는 이건 뭐 거의 대통령 조작으로 이명박이 박근혜 자리를 가로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걸로 이제 말 많았는데. 네네, 말 하여튼 많았어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명박은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부터 강탈한 어떤 그 방해자였다는 거죠. 네네네. 저렇게 이제 여론조작을 토대로 대통령을 갖다 강탈하다시피 한 이명박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뭘 했나? 박근혜 쪽 막 죽이기를 갖다 아주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이때 엄청 심했죠. 예. 이때.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네네. 친이계와 JTBC가 손잡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는 면모를 보여주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막 지금 최순실 시나리오는 2007년 이명박 쪽의 주장을 갖다가 2016년에 다시 한번 재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로 이 같은 일을 갖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7년 경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치열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는 이명박 BBK 의혹을 거론하며 공격했는데 BBK는 홍석현과 이명박 둘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그 이명박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갖다 2007년경에 이미 유포했습니다. 이게. 예. 네 번째로 2007년은 여론조작으로 이명박이 대통령을 강탈했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로 2016년에 그 이명박 캠프발 최순실 국정농단을 JTBC가 보도하며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가 그 죄를 지어서 일어났다기보다 네네네. 이명박과 홍석현 공동체를 상대해야 하는 박근혜가 어떤 겪을 수밖에 없는 결과였고 이는 2007년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니란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일로 탄핵을 했다기보단 탄핵을 정해두고 이명박 홍석현이 짝짝꿍되었고 2007년 소식을 갖다 특종처럼 몰고 와서 대통령 도둑질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은 대통령 도둑질, 16년은 대통령 탄핵. 야, 근데 이게 이미 있었다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마지막 반전에 소름이 많이 돋았습니다. 예, 말씀 뭐 잘. 크기는 항상 소름 잘 돋는. 예, 추워서도 돋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총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이명박은 김영삼의 후계자 수준이며 김영삼은 박정희, 박근혜 둘을 매우 증오했습니다. 그랬죠. 두 번째로 이제 이재호는 이명박의 오른팔이며 이재호 역시 박정희, 박근혜 둘을 매우 증오했죠. 그랬네요. 세 번째로 이제 이명박과 홍석현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는 단설이 아주 드문드문 드러납니다. 예. 네 번째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2007 대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예, 맞아요. 다섯 번째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측에 의해 최순실 국정농단이 언급되었습니다. 네네. 여섯 번째로 이명박 측은 여론조작으로 박근혜의 대통령제를 강타했고, 네. 일곱 번째로 이명박 측은 홍석현과의 합작으로 2007년 최순실 농단을 2016년에 퍼뜨려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명박근혜는 진짜 하는 소리고, 네네. 대통령 강탈, 대통령 작당 탄핵 지속적으로 박근혜 방해질을 일삼으며 주변에 김영삼이나 이재호나 홍석현 이런 거나 끼고 있었던 게 이명박이라는 거죠. 이게. 야, 이명박 이는 참 할수록 좀 더 될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이 2막 마지막인데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지겨운데 그냥 빨리 끝내고.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그러면은 다음 주 주제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내용도 이제 4회차, 5회차? 그 정도까지 걸쳐 나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새끼 또 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편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3막이 시작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대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아수라님이셨고요. 오늘도 페이지가 상당히 길었어요. 분량이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화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내가 너희죠. 예, 백인노예, 흑인노예. 아무튼, 예,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키라였고요. 고생해주신 아수라님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